폴란드는 FA50 잔여 계약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에 바빴습니다. 유력 군사 매체를 통해 한국의 FA50은 순수 전투용 항공기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대대적인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었죠. 덕분에 폴란드에서는 한국에서 수입하기로 한 FA50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폴란드는 속내를 알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반쪽짜리 전투기라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가 하며 일각에서는 보란듯이 FA50으로 폴란드 국민들 앞에서 에어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금이라도 FA50 대신 다른 전투기를 사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이런 불필요한 여론전을 펼치는지 알 수 없다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여론전이 조만간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폴란드가 한국과의 계약을 절대 뿌리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전투기를 때맞춰 들여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폴란드가 왜 이렇게까지 양가 감정으로 일을 벌이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의 상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치 상황은 좋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무기가 얼마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통제 불능의 난민들을 국경지대로 이주시켜 소요 사태를 일으키더니 러시아에서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을 이끌고 군사 반란을 일으킬 때 즈음에서는 실제로 군 병력을 국경에 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폴란드도 대비하기 위해서 K2 전차가 투입된 기갑 부대를 맞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그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국경부대에서 근무하는 폴란드군 장교가 불법 입국을 시도하던 난민이 휘두른 칼에 찔려 중상을 입고 수도 바르샤바로 후송된 것입니다. 지난 3월 폴란드 군인들이 몰려드는 난민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고 사격을 가한 후 난민들은 난민들대로 폴란드 국경부대에 불만이 있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폴란드에서 조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장교가 칼에 찔리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고 이 난리가 나는 동안 폴란드 대통령은 아무것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사건은 더 극에 치닫고 있었습니다. 칼에 찔렸던 장교가 숨지면서 폴란드는 3달간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폴란드 내부에서도 국경 지역의 소요 사태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최근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서방이건 러시아건 할 것 없이 조만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마치 전쟁이 끝나기라도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푸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며 한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외에도 여러 나라에 다양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떠나서 러시아가 조만간에 전쟁을 끝내려 하는 게 아닌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다음 행보로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노릴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폴란드에서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폴란드는 급해졌는데요. 조금이라도 빨리 무기를 들여와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납기가 빠르다는 한국과 계약을 했을 때도 납품 완료까지 기본 2-3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외의 다른 국가들은 빨라야 5년 길게는 7-8년까지도 기다려야 하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곧바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 다른 나라를 침공하려고 칼을 가는 그들이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줄 리 만무합니다. 러시아가 행동하기 시작하면 벨라루스도 행동할 것으로 예상되죠. 폴란드가 더 빠르게 전투기 전력을 확보했다면 적어도 이러한 국경 소요 사태라도 막아 대비가 수월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기본적인 정찰 임무를 수행할 전투기까지 전부 공여하면서 국경과 같은 위험지대에 대한 국지적인 정찰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벨라루스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폴란드군의 현재 실정을 잘 알고 있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 탐지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무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들로 폴란드가 FA50의 잔여 계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폴란드 내부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반대파들은 FA50이 F-35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FA50은 그러려고 들여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빠르게 들여올 수 있으면서도 정밀한 지상 타격이 가능하고 공대공 성능까지 덤으로 갖추고 있어서 FA-50을 선택한 것입니다. FA-50으로 공백 상태의 정찰 전력을 빠르게 메우고 국경에서 일어나는 혹시 모를 사태를 정밀 타격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FA-50 36대를 추가 구매하는 2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내 FA-50 반대 여론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F-15나 유로파이터를 구매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찰 전력 공백으로 인해 군인명 피해까지 나오자 이들은 다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F-15나 유로파이터라면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량부터가 줄어들 것이고 FA-50의 큰 장점인 운용 비용 역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정찰 전력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값싸게 자주 날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FA-50은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성능을 개량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미래지향적인 무기체계로 거듭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은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나 계획이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AIM-9X 사이드와인더나 독일의 IRIS-T 수준의 고기동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만들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소문은 현실에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 단계를 한 번에 건너뛰어 개발에 돌입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이 이렇게 갑작스런 행동을 취한 이유는 한국은 사실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대부분의 개별 부품을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함대공 미사일 해공을 위해서였습니다. 원래부터 해공은 약간의 개조만 가한다면 공대공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기술을 이미 전부 가지고 있는 만큼 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한국은 이렇게 만든 단거리 공대공 해공을 FA-50 등 국산 전투기에 전부 통합시킬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에 더해 전용 미사일까지 한국이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구매하는 입장에서 비용적인 부담이 더욱 줄어들어 가성비가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FA-50의 진화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카이 등 국내 방산 업체들과 협력하여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계획에 불과했던 전투기 엔진 개발 사업에 급격하게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이 무기 개발 강국이기는 하지만 전투기 엔진의 국산 개발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엔진의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7번째 전투기 엔진 기술 자체 보유국이 되는 것일 텐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만이 현대적인 전투기에 사용하는 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다룬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최대 방산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 국방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제너럴 일렉트릭 에어로스페이스, 프레제니트니, 롤스로이스 등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글로벌 엔진사의 주요 부품 공급사라고 소개하며 이러한 파트너십이라도 지닌 회사조차 세계에서 손에 꼽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최근 한국 정부가 지난해 첨단 엔진 개발 계획을 밝힌 이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약 400억 원 규모의 증설 투자 계획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화가 독자적으로 선박 및 미사일 엔진을 제작할 역량은 갖췄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화가 제시한 엔진 개발 계획은 2036년까지 KF-21에 들어가는 F414급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 과정에서 한 체급 아래가 되는 FA-50용 F404 엔진 역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12년 안에 KF-21은 물론이고 FA-50 역시 엔진을 국산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는 단지 외산 엔진을 같은 성능의 국산 엔진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추후 엔진 관련 크고 작은 개량에 있어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더욱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외신들이 주목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튀르키예나 인도같이 방위산업에 힘을 쏟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엔진만큼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죠. 그래서 기존 엔진 기술 보유국들의 협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한국만큼은 그러지 않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의 경우 5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AMCA에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 공동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튀르키예의 경우 대부분의 전투기 세부 설계와 마찬가지로 엔진 역시 영국에게 완전히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이 보여줬던 모습에서 미루어 보아 엔진 개발에 성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값이 쌀 때 미리 해둔 계약으로 추후 많은 것들을 우선순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작 부정적인 여론으로 FA50 도입을 미룰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죠. 또한 국경선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폴란드의 정권교체 이후 수입산 무기체계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결코 가성비의 신속한 납기가 보증된 K방산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K방산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구분응선을 넘었던 루마니아의 무기거래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구매를 확정지었습니다. 구매 금액은 9억 2천만 달러로 한화 약 1조 3천억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국방부 간의 실제 계약은 이르면 다음 달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루마니아에서는 K9 자주포 54문은 물론이고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K방산의 상승세를 이어간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의 거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는 K2 전차에 대한 관심도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과거 독자 개발한 비조눌 전차를 운용하고 있었지만 1980년대부터 생산됐었기에 노후화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죠. 한국의 K2와 독일의 레오파드2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폴란드와 K2 전차 1000대를 납품한다는 기본 계약을 맺고 이 가운데 1차로 180대 실행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데요. 이와 비슷한 규모로 루마니아와의 거래가 진행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K2 전차 500대 도입을 앞두고 있는 루마니아에서는 계속해서 성능 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K2 기동 실사격 시범이 이루어졌는데요. 실사격 모습을 본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전과 같은 환경 속에서 치루어진 기동 사격에서 100%의 명중률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하죠. 자세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파된 전차와 장갑차들이 질비해 있는 들판 한복판에서 태극기와 루마니아 국기를 양쪽에 단 K2 전차의 포신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연막이 터지고 흙먼지가 시야를 가리는 와중에도 거침없이 기동하고 있습니다. 이어 K2 전차는 다음 목표물을 향해 거침없이 불을 뿜었습니다. 백발백중의 명중 실력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루마니아 동부 도시 갈라치의 스마르단 트레이닝 센터에서 K2 전차의 사격 및 기동 시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범에 루마니아 현직 고위급 군 관계자들도 총출동에 참관했다고 하는데요. 실전을 방불케 하는 시범에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하죠. 폐전차와 폐장갑차로 곳곳에 형성한 장애물과 포격을 당하는 상황을 가정한 연막까지 실제 전장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최대한 근접한 환경을 조성한 훈련장에서 시범이 펼쳐졌습니다. 1km 정도 떨어진 표적을 대상으로 한 가장 기본적인 정지 사격부터 회피 및 전진 기동 중 사격까지 K2 전차의 능력을 전부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2 전차의 우수한 사격 통제 장치와 반능동 유기압 현수 장치가 조화된 기동 사격 능력을 제대로 선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K2 전차의 뛰어난 실제 성능을 확인한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의 반응은 당연하다는 듯 예상 밖으로 덤덤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도입 후 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파견되어 K2의 성능을 직접 확인했었다고 하죠. 이미 K2 전차의 실사격 장면을 수차례 봐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에 이어 K2 전차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밝혀올 수 있었죠. 이번 루마니아 현지 테스트는 K2 전차 도입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이미 K2 전차의 유럽 현지 실사격 및 기동 테스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수차례 확인시켜줬던 상황이었습니다. K2가 어느 지형에서나 거침없는 기동력과 사격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상황이었습니다. 눈 쌓인 노르웨이 산악 지역에서의 현지 테스트에서도 K2 전차의 장점을 유감없이 보여줬었죠. 당시 경쟁 상대였던 독일 레오파르트 2A7 전차를 압도했었습니다. 독일 전차가 행여 미끄러질까 느릿느릿 서행할 때 혼자 랠리 경기에라도 나간 듯한 질주하던 장면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또한 눈으로 불안정한 바닥에서도 최첨단 사격 통제 장치와 유기압 현수 장치를 통한 자세 안정화로 백발백중의 사격 능력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적인 이유로 노르웨이에 수출되지는 못했었습니다. 해당 평가에서 K2가 독일의 전차를 압도했다는 것은 노르웨이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2 전차의 유럽 진출에 대한 플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에 도입된 K2 전차는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눈 쌓인 노르웨이와 달리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루마니아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전차나 장갑차를 도입 시 진흙탕에서의 기동 능력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 국가들은 일명 흑토지대에 걸쳐 있기 때문인데요. 흑토지대는 인산과인 암모니아가 풍부한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하지만 가을과 봄이 되면 땅이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하는 라스푸티차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죠. 워낙 광범위해 일반 차량은 지나다닐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궤도 차량도 자칫하면 좌초되기 쉬운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년째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라스푸티차가 시작되면 양군 모두 진격이 불가능해져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험난한 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토지대에서도 얼마나 기동할 수 있는지가 군사 장비를 도입하는데 첫 번째로 고려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폴란드의 뻘밭에서 진행된 테스트에서 K2 전차는 기대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K2 전차 역시 라스푸티차 못지않은 뻘밭 기동을 가정하고 설계된 전차입니다. 한국의 경우 산지와 도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논등 평야 지대가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어 그곳을 기동할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게만 50톤에 달하는 전차는 궤도가 있다 하더라도 한번 논에 빠지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K2를 개발할 때 최초로 도입된 기술이 바로 반능동 유기압 현수 장치였습니다. 진흙탕에 빠지면 군한 전차가 끌어올려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서구권 전차들과 다르게 K2 전차는 유기압 현수 장치를 통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뒤 높이를 다르게 하여 궤도의 접지면을 늘려 자력으로 뻘밭에서 탈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K2를 직접 몰았던 폴란드 전차병들도 가장 유용한 기능이라고 꼽았던 부분입니다. 유기압 현수 장치로 덕분에 비가 내려 푹푹 빠지는 폴란드 훈련장에서도 거침없는 기동을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 나토군이 모두 참여한 드래곤 24 훈련에서는 60도 급경사 지대를 서구권 전차 중 유일하게 자력으로 등판하는 모습에 모두 놀랐죠. 또한 수심이 수미터에 달하는 깊은 강을 공병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도하하는 등 차원이 다른 험지 돌파 능력을 선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초장거리 저격 능력은 폴란드에 가서야 확실하게 증명된 K2의 능력이었습니다. K2 전차의 최대 사거리는 8,000m로 알려져 있지만 정말로 8,000m까지 날아가는지 실전 사격 평가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한국의 특성상 K2 전차의 최대 사정거리를 발휘할 수 있는 훈련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선 1km 내외의 근거리 사격만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장거리 사격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까지 참관한 가운데 한국에선 불가능한 2.5km, 2.7km의 장거리 표적을 상대로 사격을 실시했고 명중시키며 뛰어난 사격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드래곤 24 훈련에서는 전차의 최대 교전거리로 여겨지는 4km 초장거리 사격까지 정확히 명중시키며 유럽의 K2 전차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이런 전차의 장거리 사격 능력을 다른 요소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전차와 전차 간의 교전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2km를 넘기 힘든 한국과 달리 드넓은 개활지가 펼쳐진 유럽에선 교전 시작 거리가 4-5km는 훌쩍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유럽 전차는 원거리 사격 능력이 필수적이고 폴란드에서도 K2를 받자마자 한국에선 할 수 없었던 장거리 사격을 실시하며 명중률을 검증했던 것입니다. K2의 여러 능력이 폴란드를 통해 확증받자 루마니아도 K2는 믿고 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도입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루마니아 육군이 지난해 7월 열린 한 루마니아 방산협력회의에서 필요하다고 밝힌 전차 수량은 300대였습니다. 우선적으로 미국 에이브럼스 M1A2 전차를 50여 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머지 250여 대를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의 수주 목표 물량은 약 500대, 10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유럽의 한국군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 대비 45%나 늘린 27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신규 장비 구매에 투자될 예정이며 K9, K2를 비롯한 한국 무기 도입 계약이 체결될 경우 폴란드와 달리 차관 없이 국방 예산으로 지불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잘나가는 한국 방산에 태클이 들어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은 유럽의 힘으로 지키자며 유럽산 무기를 사고 한국 무기는 불매해야 한다고 호소해왔습니다. 같은 유럽 안에서 무기를 사서 유럽 방산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였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프랑스 무기를 사달라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크롱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유럽에서 한국 방산의 영향력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선 루마니아가 국방 예산의 비율을 늘리고 있어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무기를 사줬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는 이전 프랑스와의 거래에서 질린 적이 있어 거래를 꺼리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루마니아는 보병 휴대용 대공미사일 맨페즈의 입찰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입찰에 프랑스의 MBDA4만 참여했었는데요.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인지 프랑스는 현지 생산이나 기술 공유와 같은 혜택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척과 같은 기본적인 유지 관리 권한만을 제공하는 말 그대로 미사일만 파는 배짱 조건을 제시했었다고 합니다. 이에 분노한 루마니아는 입찰을 아예 취소해버리고 한국의 LIG 넥스원의 입찰 참여를 요청해 다시 입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최종적으로 국산 맨페즈 신궁 54기를 9천만 달러 약 1,180억 원에 도입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 신궁을 도입했던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대급 방산 계약의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도입을 최종 결정하면서 폴란드에 이어 K방산의 새로운 수출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K2 전차뿐 아니라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 등 다른 한국산 무기체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추가 수출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항상 기회를 놓치지 않는 K방산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쟁은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계 각국은 각자를 보호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왔죠. 다양한 무기의 개발은 현대전의 변수가 되었습니다. 고급 무기들이 사용되고 더 발전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MLRS의 몸값과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전에서의 활약이 입증되자 더욱 각광받고 있는 무기입니다. 미국의 하이마스와 한국의 K-39 천무로 대표되는 MLRS가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며 맹활약을 펼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우크라이나에 전해진 사거리 300km의 신형 에이테크스 지대지 탄도미사일까지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많은 국가들은 오히려 한국 무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무기의 활약에 난데없이 한국 무기가 왜 더욱 주목받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어이없게도 인도네시아가 또 접촉해왔다는 사실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뒤통수를 친 인도네시아는 뻔뻔하게도 다시 무기를 팔아달라고 접근하고 있다고 하죠. 지난달 중순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군의 공군 기지가 잿더미가 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스의 에이테크스로 러시아군의 벨베크 비행장을 타격한 것이었죠. 벨베크 비행장 인근은 푸틴 성지라고 불리는 곳으로 군사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하기 위해 수호-27 전투기가 출격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러시아군의 최첨단 방공체계인 S-400으로 보호받고 있어 쉽게 타격할 수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신형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지원받은 우크라이나군은 동시에 수십 발을 발사하는 대규모 타격 작전으로 S-400과 수호-27 전투기를 포함해 러시아군 비행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하죠. 우크라이나군 정보통에 따르면 이번 타격으로 S-400 방공포대와 비행장에 대기 중이던 전투기 수호-27, 수호-30, 미그-31 등 전투기용 미사일 보관 창고를 날려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발에 134억 원에 달하는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폭격 이후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각종 군사시설과 수호-27, 미그-29, 미그-31 전투기를 파괴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 그래도 첨단 부품이 바닥난 러시아로서는 정말 뼈 아픈 피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의 최신 방공체계마저도 에이테크스를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에이테크스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한 우크라이나군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한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의해 점령된 돈바스와 크림반도의 물류기지를 주요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한 러시아 훈련장에 에이테크մ스 공격이 가해졌고 집속탄으로 인해 광범위한 지대가 초토화되면서 100여 명이나 되는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급기야 러시아 흑해함대까지 에이테크մ스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공식 SNS를 통해 러시아의 기뢰탐지선 코브로베츠함이 조준경에 포착되어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격침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 흑해 함대의 운수 나쁜 날이라며 우크라이나군이 하룻밤 사이 러시아 군함을 격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카라쿠르트급 초계함인 사이클론함까지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번 흑해 함대 공격에 사용된 무기가 드론이나 대한 미사일이 아닌 에이테크մ스인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군에 큰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에이테크մ스는 높은 명중률이 필요한 대한 미사일이 아닌 조금 오차가 있더라도 집속탄으로 광범위한 구역을 초토화하는 미사일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흑해함대를 타격한 에이테크մ스는 GPS 항법 장치와 단일 탄두를 장착한 개량형 M48, M57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해 주기 위해 신형 에이테크մ스까지 지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MLRS를 통해 발사하는 에이테크մ스의 활약상이 전해지며 덩달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무기는 바로 한국의 MLRS 천무였습니다. 동시에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한국형 에이테크մ스, KTS-SM까지 미국 에이테크մ스의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하이마스와 에이테크մ스를 구매하고 싶어하는 국가는 줄을 서고 있지만 미국 역시 생산 역량이 수요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집속탄인 에이테크մ스는 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수출을 허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한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폴란드가 승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는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하이마스와 천무를 동시에 도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9월 이전 다연장 로켓 천무의 2차 이행 계약을 완료하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폴란드에서 열렸던 대규모 나토 훈련 드래곤 24에서 폴란드군의 하이마스와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케이가 나란히 서서 그 위용을 과시했었습니다.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된 천무는 폴란드 육군의 가장 강력한 화력 지원 수단으로서 나토 회원국들과 손발을 맞추기 위해 이번 합동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마스와 천무에서 일제히 발사된 미사일이 하늘을 새하얗게 뒤덮는 장관이 펼쳐졌는데요. 천무의 위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각국 군사 관계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죠. 마침 얼마 전 천무의 특별한 실사격에도 성공했었다는 점이 해외 군사 관계자들의 흥미를 자극했습니다. 지난 4월 24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호마르케이로 수출형 KTS-SM 미사일인 CTM-290의 실사격이 실시되었습니다. 약 200초 동안 날아간 미사일은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며 그 성능을 과시했었는데요. 또한 그동안 사거리가 180km로 알려져 있었던 KTS-SM이 수출형으로 개조되며 에이테크մ스와 동일한 300km급 사거리를 지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이번 훈련을 계기로 천무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K9에 이은 새로운 K방산 효자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천무를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영토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천무와 K9을 비롯한 지상형 무기 구매 의사를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동남아에 수출한 무기는 전투기나 군함이 대부분이었기에 처음으로 지상 무기가 수출될 수 있다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FA-50을 도입한 말레이시아에서 이번엔 천무 다연장 로켓에 관심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6일 천무의 제조사인 한어와 말레이시아의 유명 투자회사 위다드 비즈니스 그룹이 말레이시아 육군에 천무 다연장 로켓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천무를 사려는 것은 현재 말레이시아가 중국뿐만 아니라 필리핀과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보르네오 섬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세 나라가 나누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레이시아령인 북부 사바주는 자원의 보고로 유명한데요. 말레이 주력 수출품인 팜오일의 30%가 이곳에서 생산되고 15억 배럴의 원유와 3조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매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노다지를 주변국에서 내버려 둘 리 없었고 특히 사바주에서 8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필리핀에서 이전부터 눈독을 들여왔었습니다.
군사적 대치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집권한 2010년대 들어 고조되기 시작했죠. 국경을 길게 맞대고 있는 인도네시아와도 사이가 좋지 못한 말레이시아는 필리핀과의 마찰까지 지속되며 군사력을 크게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군 현대화에 나섰습니다. 말레이시아뿐 아니었습니다. 필리핀 군 주요 관계자와 3단계 군 현대화 계획에 맞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KF-21, FA-50 잠수함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천무를 도입에 관심을 갖고 협약까지 체결했다는 소식에 인도네시아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서로를 적대 관계에 있는지는 오래되었죠. 이전부터 군비 경쟁을 벌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KF-21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뒤통수치고 사실상 퇴출이 확정된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한국 무기를 도입하려고 나서니 견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우크라이나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MLRS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으니 신경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 맞서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도 천무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문제로 속을 썩을 대로 썩었던 한국 입장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었죠. 잠수함에 이어 KF-21까지 2번이나 뒤통수를 맞은 한국 방산업계는 인도네시아를 블랙리스트 제일 위에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한 짓을 잊고 팔아달라고만 하면 한국이 팔아줄 거라 생각하는 것인지 천무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천무가 어떤 무기인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적대관계인 말레이시아가 도입하니 따라서 도입하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군사 매체인 조나 자카르타에서 천무를 러시아의 S-400과 같은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착각하고 보도해버린 것입니다. 군사 전문 언론에서 군사 지식이 아예 없는 일반인이나 할 법한 착각을 해버린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조나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가 KF-21 협력국으로서 한국의 중요한 방산 파트너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한국에서 좋은 조건으로 천무를 도입할 수 있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자칭 군사 매체가 MLRS를 대공방어 체계로 착각한 것도 모자라 한국이 아직도 인도네시아를 파트너라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크게 대인 한국 방산 업체들이 인도네시아와 또다시 대규모 방산 계약을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칫국 한 사발을 먼저 들이킨 모습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동유럽에 이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K방산에 관심은 날이 갈수록 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다연장 로켓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불가리아 등 국가에서 문의가 쏟아지고 있고 그들 국가에 맞는 솔루션에 따라 변형된 모델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추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기분 좋은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